이번 영상에서는 의미의 비유 중에서 은유에 대해서 다루겠습니다. 네, 목차 봅니다. 비유와 활용, 비유와 시적 언술, 비유의 종류, 의미의 비유, 직유, 은유, 상징, 화류, 인유와 인용적 묘사, 제유와 환유, 풍유와 우화, 성유와 희언법이 있고요. 말의 비유에서는 도치, 과장, 대조와 모순어법, 반복과 열거, 반어와 역설, 영탄과 돈어법, 여건법, 수사적 의문법, 완곡어법 등이 있습니다. 목차를 보시면서 내용을 생각하십니다. 커뮤니티에 게시된 이 평가 문제 풀어보셨나요? 꼭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복습합니다. 자, 비유란 의미의 변화를 발생시키거나 특별한 효과를 일으키기 위해서 사용한다. 이렇게 의미의 변화를 뭔가 새로운 의미가 발생하는 것은 의미의 변화를 가져오는 게 의미의 비유고, 효과를 일으키기 위한 비유가 말의 비유입니다. 기억나시나요? 그 다음에 또 새로운 의미의 비유하면 어떤 새로운 의미를 발생시키는 의미의 비유, 여기서 이걸 의미의 비유 9가지 뭐뭐 있었나요? 전부 다 유자 들어간다고 그랬죠. 유자. 직유, 은유, 상징 하나로 묶어서 생각하시면 되고요. 대유라고 하는 것 2가지 뭐가 있었죠? 제유와 환유가 있었고요. 그리고 화류와 풍유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었을까요? 성유가 있었습니다. 9가지 충분히 외우셨나요? 다음 말의 비유. 말의 비유는 이 도가대, 꼭 노가대 그러는 것 같죠? 도가대, 노가대. 도치, 과장, 대조. 열반이에요, 열반. 열거와 반복. 좀 비슷한 느낌이 있죠, 이 열거와 반복은. 그리고 영탄이 있고요. 반어, 역설, 모순. 이렇게 좀 잘 외워두세요. 계속 해야 되니까 한 번쯤 다 외워보세요. 그리고 비유가 성립하는 근거. 비유가 성립하는 근거가 뭔가? 비유가 성립하는 근거를 마련해 주는 것은 원관념과 보조관념이 지니고 있는 이 말 한마디. 차이성 속의 유사성. 이 2가지가 있어야 돼. 차이성 속에 유사성이 있어야 비유가 성립한다 할 수 있습니다. 차이성은 있는데 유사성이 없다든가, 또 유사성은 있는데 차이성이 없다든가. 차이성은 있는데 유사성이 없으면 비유가 안 이루어지겠죠. 뭔가 좀 비슷한 구석이 있어야 비유가 이루어지는데, 또 유사성은 있는데 차이성이 없으면은 하나만한 비유가 되죠. 그래서 장식적 비유가 됩니다. 비유, 즉 특정 언어의 결합은 비유죠. 인접성과 유사성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고요. 한번 했던 것 같죠. 인접성은 환유와 제유에서 극명하게 드러나고, 유사성은 직유, 은유, 상징 등에서 폭넓게 나타난다. 직유에서는 대상적 직유와 정황적 직유가 있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직유를 활용할 때 유의할 점 있습니다. 어쩌면요, 직유를 쓰면 장식적 표현처럼 보일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직유는 가능한 세계인식이라는 건 대상인식이죠. 세계인식의 필수적인 요소일 때만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무 때나 쓰면 안 되겠죠. 아무 때나 쓰면 뭐가 돼요?
좀 현학적이다 뭐 이런 말 듣겠죠. 비유는 기교적 차원이 아니라 기교 부르기 위한 차원이 아니라 인식의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인식 우리 많이 다루죠. 의식, 감각, 지각, 감지, 인지, 인식 그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한마디로 대상을 알아가는 과정이죠. 대상의 실상을 또는 본질을 알아가는 과정의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비유는 제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네. 자, 은유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은유, 숨을 은자에다가 깨우칠 유자 쓰죠. 네. 뭔가 숨은 듯 이렇게 비유해서 견주어서 깨우쳐주는 것, 이것을 갖다 은유라고 해요. 은유는 지규와 달리 뭐뭐처럼, 뭐뭐 같이, 뭐뭐 같은, 뭐뭐인 양, 뭐뭐인 만큼, 이것은 지규에서 쓰는 연결어죠. 연결어. 네, 이 처럼이니 만큼이니 하는 것들은 지규에서 쓰는 연결어인데 그런 연결어가 은유에서는 없어요. 다만 A는 B이다의 구조입니다. 내 마음은 호수다 뭐 이렇게 표현하듯이 A는 B이다 이런 구조로 은유는 생겼어요. 네. 그런데 이제 은유는 치환 은유와 병치 은유 둘 치자에 바꿀 한자죠. 네, 바꿔 놓는데요. 네, 병치 은유 나란히 놓는 거죠. 자, 그럼 볼까요? 치환 은유는 아직은 모호하고 불확실한 원관념이 이미 잘 알려져 있고 보다 구체적인 보조관념에 의해 새로운 의미론적 이동을 하는 것이다. 네. 그래서 내 마음은 호수다라고 했을 때, 내 마음을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표현할지 이게 불확실해요. 그래서 이미 알려져 있고 보다 구체적인 보조관념, 호수라는 관념, 그죠? 호수에 의해서 의미론적 이동을 하는 것이다. 내 평온한 마음이라고 해봐요. 평온한 마음이 평온하다라고 했을 때 호수같이 평온하다라는 어떤 새로운 의미가 있는 것이죠. 네. 다음 나의 허기는 시골역 플랫폼이라고 했습니다. 나의 허기는 시골역 플랫폼이라고 하는데요. 일단 이런 것들을 치환은유라고 그래요. 네, 바꿔놓는 거죠. 그래서 치환은유라는데 여기가 이다라는 말이 플랫폼이다라고 한번 해봐요. 그러면 나의 허기는 원관념이 되고 시골역 플랫폼은 보조관념이 되죠. 네, 그래서 A는 B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 나의 허기는 시골역 플랫폼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 이것이 전형적인 은유죠. 네, 바로 이런 은유를 치환은유다 라고 해요. 그런데 이제 보조관념인 어떤 그 시골역 플랫폼, 네, 그 분위기라는 게 있겠죠. 네, 이 분위기라는 것이 나의 허기라는 것. 그러니까 내 허기가 구체적이지 않아요. 아까 뭐라고 그랬었죠? 여기 위에. 아직은 모호하고 불확실한 원관념이라고 그랬죠. 이렇게. 네, 아직은 모호하고 불확실한 원관념인데 내 허기가 어떤 상태의 허기인지 불확실해요. 이렇게. 이런 원관념이 불확실한 원관념이죠. 네, 이런 불확실한 원관념을 구체화 시켜줘요. 어떻게요? 이렇게 생겼대요. 이렇게 시골역 플랫폼. 시골역 플랫폼 보면은 사람은 아무도 없고 텅 비어 있죠. 네, 그런 모습. 텅 비어 있고 외롭고 쓸쓸하고 좀 겨울 같으면 또 음산하기까지 하겠죠. 네, 그런 분위기의 허기다라고 해요. 네, 어떤 이런 것들을 이렇게 어떤 그 원관념을 이렇게 구체화시켜주는 보조관념을 가리켜서 그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합니다. 엘리어트의 영어죠. T.S. 엘리어트, 황무지를 쓴 그 영국의 시인.
네, 미국에서는 엘리어트가 미국 시인이라고 그러고 영국에서는 엘리어트가 영국 시인이래요. 아무튼 그런 것을 객관적 상관물이라고요. 영어로 objective correlative라고 하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객관적 상관물이라는 것은 바로 뭔가 그 정서, 사상 이런 것들을 어떤 좀 관념이잖아요. 이렇게 좀 불확실한 느낌 이런 어떤 관념을 다른 사물을 이용해서 드러낼 때 그 사물이 바로 객관적 상관물입니다. 네. 객관적 상관물 이해가 됐나요? 예를 들어서 내 마음은 호수다라고 했어요. 그럼 내 마음에 내 마음을 사물이 내 마음을 구체화시켜서 표현하고 있죠. 네, 좀 시각적으로 감각하였죠. 이게 호수는 눈에 보이는 것이잖아요. 이렇게. 근데 내 평안한 마음은 눈에 보이지가 않죠. 그래서 호수다라고 이렇게 눈에 보이게끔 구체화시키는 것. 이것을 객관적 상관물. 네, 호수가 이제 객관적 상관물이겠죠. 두 번째 봐요. 자동 판매기를 매춘부라 불러도 좋겠다. 매춘부래, 매춘부. 황금교회라 불러도 되겠다. 이 자동 판매기의 돈을 긁는 포주는 누구일까? 자동 판매기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한 것도 참 대단하네요. 그죠? 자동 판매기. 근데 이제 이것도 이제 치환은유죠. 자동 판매기는 매춘부이다. 이렇게 되고 또 교회, 황금교회이다. 또 되죠. 이 시는 최승호 시인의 자동 판매기입니다. 제가 이따 그걸 표시를 안 했네요. 최승호 시인의 자동 판매기인데요. 문학가 지성사 고슴도치읍 마을에 실려있는 시입니다. 자동 판매기를 매춘부라 불러도 되겠다. 그러니까 자동 판매기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온관념은 자동 판매기 하나죠. 근데 보조관념이 매춘부이다. 그리고 황금교회이다. 라고 하고 있어요. 네, 이렇게 원관념은 하나인데 보조관념이 2개 이상일 때 이런 것을 확장은유라고 부릅니다. 확장은유. 네,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은유들은 전부 다 치환은유죠. 네, 이렇게 바꿔놔요. 이렇게. 네, C번 보겠습니다. 둥근 나무 탁자 위 등불 하나 너의 눈이 닿은 자리 나의 눈이 타는 자리 동그랗게 열린 고요 하나라고 했습니다. 네, 뭔가 분위기가 느껴지는 시죠. 네, 저 둥근 나무 탁자 위 등불 하나 너의 눈이 닿는 자리 나의 눈이 타는 자리 동그랗게 열린 고요 하나라고 합니다. 네, 이거는 이제 원래 이게 뭐예요? 이게 원래는 이제 제목이 한밤의 과일이잖아요. 이렇게 한밤의 과일. 네. 한밤의 과일은 이게 이제 온관념이에요. 이렇게 한밤의 과일은 둥근 나무 탁자 위 등불 하나 이다가 여기 있다고 봐요. 이렇게 이다. 한밤의 과일은 둥근 나무 탁자 위 등불 하나이다. 이렇게. 그리고 또 한밤의 과일은 동그랗게 열린 고요 하나이다. 네, 여기도 마찬가지로 온관념은 하나인데 보조관념이 등불 하나, 고요 하나입니다. 이렇게 2개예요. 네, 이것도 치환은유이고요. 당연히 이런 것 이렇게 온관념이 하나고 보조관념이 2개면 이거 아까 금방 뭐라고 그랬어요? 확장은유. 네, 하나에서 멈추지 않고 더 확장해 나아간다 해서 여기서 이제 하나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하나 더 확장하고 있죠. 그래서 확장은유라고 해요. 네. 네,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은유들은 다 치환은유입니다. 네, 시 하나
더 볼까요? 박남철 시인의 조용한 목소리. 아, 나는 이제 수치요 무리요 불이요 그 모든 것. 나는 이제 수리요 무리요 불이요 예언자요 심판자요 피도 눈물도 오줌이요 똥이요 송미자요 강철주요 심성성이요 박경림이요 나는 그 모든 것이다. 나는 그 모든 것이래요. 네. 이런 것도 이제 확장운유죠. 계속 온관념은 하나인데 보조관념이 여러 개잖아. 뭐뭐는 뭐뭐이다 할 때 뭐뭐는이 이제 원관념이죠. 인 것들이 이렇게 많아요. 이다에 속하는 것들이 아주 많아요. 이런 것들을 확장운유. 근데 확장운유는 지금 원관념이 하나인데 확장운유니까 보조관념이 지금 다수죠. 두 개도 아니고 여러 개 있는 경우. 네, 이런 경우도 있다. 네, 지금까지 이제 그 치환운유에서 확장운유 이 두 가지는 뭐 100% 아셨겠죠? 치환운유 우리가 알고 있는 A는 B이다라고 하는 것 그게 치환운유라고요. 그런데 원관념이 하나인데 보조관념이 여러 개인 경우 그런 것을 확장운유다 이렇게 말한다고요. 네, 확실히 아셨죠? 네. 다음 이것 좀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렇죠? 황금의 꽃같이 굳고 빛나던 옛 맹세는 차디찬 티끌이 되어서 한숨은 미풍에 날아갔습니다. 한숨은 미풍에 날아갔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 는이 여기 있잖아요. 이렇게 는이. 근데 이렇게 원관념이 길어요. 이렇게 황금의 꽃같이 굳고 빛나는 옛 맹세는 이게 원관념이잖아요. 는이 여기 있으니까. 그죠? 원관념이 길어요. 그런데 차디찬 티끌이 되어서 보조관념이네. 이렇게 티끌이다죠. 이제 되는 거니까 차디찬 티끌이 되어서 이것도 이제 치환은유이긴 한데 문제는 온관념 안에 비유가 또 하나 있어요. 이렇게 황금의 꽃같이라고 이렇게 있죠. 이렇게 황금의 꽃같이 굳고 빛나던 옛 맹세. 이 안에서는 그죠? 이 안에서는 맹세가 온관념이고 황금의 꽃이 보조관념이죠. 이렇게. 네, 그러니까 비유 안에 비유가 들어있는 거죠. 이런 것을 소설 안에 소설이 들어있으면 뭐라고 그래요? 액자 소설이라고 하죠. 그런데 비유 안에 비유가 들어있으니까 이런 것을 액자 비유라고 합니다. 액자식 비유 또는 액자 비유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비유하는 방법도 있다는 걸 소개해 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병치은유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병치, 아우를 병자, 나란히 병자죠. 나란히, 둘치자, 나란히 둔다. 근데 글씨로 보면 나란히가 아니라 위아래로 둔 것처럼 보이지만 옆으로 쭉 나열하는 거죠, 사실은. 그러면 나란히 둔 거예요. 네. 그런 형태를 병치은유라고 하는데 식구와 식구, 네, 한마디로 뭐 글과 글이죠. 식구와 식구를 병치함으로써 글과 글을 병치함으로써 그 식구와 식구가 창출하는 독특한 의미론적 전이 형태를 말한다. 네, 의미의 변화죠. 전이 말이 되게 어려운 것 같지만 의미가 살짝 바뀌는 거 말이에요. 의미가 살짝 바뀐다 이 말은 원관념을 더욱 선명하게 드러내는 거죠. 그냥 예를 들어서 마음이 평화롭다 이게 아니라 마음이 호수다 해서 꼭 호수의 물결같이 평화로운 느낌을 새로운 느낌을 전하는 거죠. 네. 의미론적 전이 형태. 이 전이가 구를 전자에다 달을 이자잖아요. 달라진다 이런 뜻입니다. 네. 전이 또 옮길 이자도 있죠. 네. 근데 어차피 의미 비슷합니다. 옮길 이자 쓰면 시간적 느낌이 있고 달을 이자 쓰면 변화의 느낌이 강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뜨리의 환상, 김종삼 시인의 시입니다. 네, 아뜨리에서 흘러나오던 루디비히의 주명곡, 소묘의 보석길, 한가하였던 창가의 한낮, 옹기장수가 불던 단조. 네, 조금 더 자세히 봐요. 잘 들어보세요. 이 시 참 멋있는데, 김종삼 시인의 시가 좀 짧죠. 이렇게 굉장히 짧고 함축적이죠. 그래서 잘 보셔야 돼요. 이렇게 아뜨리의 환상, 아뜨리에서 흘러나오던 루드비히의 주명곡, 소묘의 보석길, 그 다음에 한가하였던 창가의 한낮, 옹기장수가 불던 단조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이것도 물론 뭐 치완은유죠. 온간염은 주명곡입니다. 주명곡. 아렐주자, 울명자, 이 주명곡. 네, 그대로 외래였으면 그냥 소나타죠. 예, 루드비히는 베토벤이고, 그러니까 베토벤 소나타예요. 베토벤의 소나타. 네, 우선 뜻을 좀 알아야 돼요. 여기 아마 이게 아틀리에라고 하지 않나 싶네요. 아틀리에. 쓸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틀리에. 이게 됐나 본데. 이거 맞나 본데. 아틀리에 한번 볼까요? 네, 맞습니다. 이게 아틀리에라고 하는데, 아틀리에라고요, 영어로는. 아틀리에. 원래는 이게, 프랑스어죠, 아틀리에라고 하나요? 아틀리에. 우리는 아틀리에라고 하는데, 그죠? 프랑스어인데, 영어로는 스튜디오죠, 스튜디오. 원래는 나무나 가죽을 만드는, 세공하는 그런 공방을 가리켰대요, 공방. 우리말에 공방 있죠, 공방. 지금은, 원래는 이제 나무나 가죽 공방을 가리켰는데, 지금은 온갖 직종의 작업실이죠, 그냥. 작업실을 아틀리에라고 하는데, 뭐 음악가의 음악실도 아틀리에고, 또 여기선 가만 보니까 아틀리에가 공방 이러는 걸로 봐서 미술가, 화가의 작업실 같아요, 느낌에. 화가의 작업실도 아틀리에죠. 근데 느낌은 바로 이 아틀리에에서 흘러나오던 루드비히의 주명곡은, 이렇게 주명곡 소나타는, 베토벤 소나타는 소묘의 보석길이다 이거죠. 여기다 은을 붙이고, 여기다가 은을 붙이고, 여기다 이다를 붙이면 A는 B이다 라고 해서 은유가 되죠. 치완은유가 되죠. 네. 근데 이제 여기서는 아무래도 이렇게 소묘가 뭐죠? 소묘. 한자어로 소묘인데, 소묘죠. 한자어로 소묘인데, 소묘, 이렇게, 한 가지 색으로, 주로 연필로 많이 하죠. 이렇게 검정색으로 연필로 많이 하는데, 한 가지 색으로 명암만 가지고 이렇게 그림을, 온건감을 표현하고 그림 전체를 그리는 것, 그것을 소묘라고 하죠. 일명 스케치인가요? 네,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을 소묘라고 하는데, 화가 지망생들이 많이 연습하는 게 소묘죠. 네, 소묘인데 영어로는 드로잉이라고 그러죠. 드로잉이라고 하고, 불어로는 뭐라고 그래요? 데생이라고 합니다. 같은 말이에요. 소묘, 드로잉, 데생. 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게 그 소묘의 보석길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살짝 해석해 보면 그 노래가 소묘의 보석길, 우리가 좀 독자로서는 우리가 해석해 볼 수가 있죠. 독자의 의지대로, 독자 마음대로 해석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노래가 소묘의 지름길이라고 하는데, 있는 그대로 해석하면 노래를 틀어놓고 소묘를 하니까 그 노래에 맞춰서 그림이 그려져 가고 있다, 이런 말로도 볼 수 있지만, 소묘, 그림이라는 거, 밑그림이잖아요. 소묘는 밑그림.
네, 우리 인생의 큰 그림을 그린다면 네, 밑그림을 그려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어떤 그 밑그림이 되겠죠. 어떤 꿈을 그린다든가 계획을 세운다든가 그런 것이 될 수도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두 번째 있어요. 한가하였던 창가, 여기서 창녀할 때 창자죠. 창녀거리. 네, 창가의 한낮. 옹기장수가 불던 단조. 이 동네에서 뭐 아주 신나는 노래가 나올 리는 없겠죠. 네. 분명히 이렇게 단조래요. 단조. 옹기장수가 불던 단조라고요. 단조는 대체로 좀 슬픈 음악이라고 해요. 슬픈 음악이죠. 슬픈 느낌의 음악. 네, 그래서 어쩌면 뭔가 초라하고 참담한 현재를 갖다 가리키는 말일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다도 이다를 붙여봐요. 이다. 네. 여기다도 이다를 붙이면 이 베토벤 소나타는 소묘의 보석길이기도 하고 옹기장수가 불던 단조이기도 하다 해죠.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네 뭐가 돼요? 이것도 이제 하나의 저기 보조용 저기 보조관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보조관념이 두 번 이렇게 병치되어 있어요. 네. 이렇게 병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의 의도에 따라서 사실은 소묘의 보석길과 단조를 나란히 병치되어 있는데 두 개 이미지가 좀 거리가 멀죠. 그러잖아요. 소묘는 그림이고 소묘의 보석길 그림이고 옹기장수가 불던 단조는 음악이죠. 이렇게 이렇게 거리가 먼데 화려한 꿈이었다가 그죠 이렇게 이게 화려한 밑그림을 그렸잖아요. 화려한 밑그림을 그렸는데 네 결국 현재 와서 결론은 어떻게 됐어요? 슬픈 노래가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네, 좀 이해가 되시나요? 네, 이 밑그림 그릴 때는 소묘할 때는 아주 큰 어떤 꿈을 그렸겠죠. 큰 꿈, 큰 계획. 네, 그런 꿈, 큰 계획을 그렸겠지만 결국 현재 그 결과는 뭐예요? 슬픈 노래이다라는. 네, 그래서 이렇게 두 개가 나란히 병치되면 그 대조 효과가 있어서 네, 대조 효과가 있어서 그 의미가 새롭게 보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 하나 더 보겠습니다. B. 물 위에 암스테르담. 노래하는 여인, 노래하지 않는 여인. 우는 여인, 울지 않는 여인. 떠나간 여인, 떠나가지 않는 여인. 눈을 감은 여인, 눈을 감지 않는 여인. 기다리는 여인, 기다리지 않는 여인. 옷을 벗는 여인, 옷을 벗지 않는 여인. 아이를 낳은 여인, 아이를 낳지 않은 여인. 담배를 피우는 여인, 담배를 피우지 않는 여인. 취한 여인, 취하지 않은 여인. 눈썹을 그리는 여인, 눈썹을 그리지 않는 여인. 손이 고운 여인, 손이 곱지 않은 여인. 옆에 있는 여인, 옆에 있지 않은 여인. 먹고 싶은 퇴근, 먹고 싶은 퇴근 5분 전이다. 예, 먹고 싶은 이래요. 뭔가 욕망을 드러내고 있죠. 퇴근 5분 전이다. 이런 여인 저런 여인 잔뜩 여인을 이렇게 내세우니까 마치 꼭 여인이 지배적인 이미지처럼 보이지만 아니죠. 여인은 뭐예요? 그냥 지배적인 이미지를 드러내기 위한 수단이죠. 여기서는 중심 내용이 아니에요. 여인은 중심 내용은 뭐예요? 이 말 하고 싶은 거죠. 네. 암스테르담, 물 위의 암스테르담의 분위기가 물 위에 있는 암스테르담. 암스테르담은 물이 많죠. 물 위에 있는 암스테르담. 그 퇴근 5분 전 그 분위기가 이렇다라고 해요. 그런데 나른한 분위기도 있고 욕망의 분위기도 있고 다양한 분위기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이런 거는 이제 A와 B를 계속 대조하고 있죠. 뭐뭐 하는 여인과 뭐뭐 하지 않는 여인 이런 것들을 대조법이라고 하죠. 네.
옆에 있는 여인, 옆에 있지 않는 여인, 손이 고운 여인, 손이 곱지 않은 여인, 이렇게 계속 대조법이 그러니까 대조되고 있는 문장들의, 대조되고 있는 시적 정황들의 병치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계속 병치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조되는 여인들이 계속 이렇게 병치되면서 바로 그 암스테르담, 무리의 암스테르담의 퇴근 전 5분 전을 5분 전의 분위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네, 뭔가 하고 있는데 어떤 이런 분위기 속에서도 뭔가 이렇게 뭔가 먹고 싶은 욕망이 있는 그런 암스테르담이다라고 합니다. 네, 자 여기서 중심은 뭐예요? 대조법이라는 거죠. 대조법으로 표현되어 있는 시적 정황들이 계속 병치된다라고 이렇게 계속 병치되어서 네, 전체 지배적인 이미지들을 즉 퇴근 5분 전이라는 5분 전의 그 암스테르담의 지배적인 이미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리합니다. 병치는 치환은유에서 온관념과 보조관념 사이에 의미록적 정의가 일어나듯 병치는 식구와 식구 또는 병치된 이미지와 이미지 사이에서 그런 의미론적 변화를 창출하고 새로운 의미의 세계를 형성한다. 한마디로 이렇게 여러 개 계속해서 여러 개 나열함으로써 네, 어떤 새로운 의미의 변화를 일으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은유에 대해서 잠깐만요. 네, 은유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몇 가지 은유가 있었죠. 그 은유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네, 은유의 활용에 대해서 다루겠습니다. 감사합니다.